내 이름은 강지우야. 소희가 지어준 이름이란다. 강지우. 27년간 몰랐던 제 본명이었습니다. 지혜로울지 너그러울 우. 너를 품에 안았을 때 소희가 웃었어. 우. 이렇게 예쁜 아이를 봤냐고. 우. Your name 회장님의 is Kang 목소리가 Ji-yao, so she 떨렸습니다. gave it me. 그게 마지막 말이었지. Your 눈물이 name is Kang Ji-yao, 흘러내렸습니다. so she gave it me. 회장님도 저도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반지하에서 자란 김서현이에요. 이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분은 이해하셨습니다. 혈연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터 상담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장난 세상과 분노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과를 대신 전하는 사람이죠. 하루에 100통 넘는 전화를 받습니다. 에어컨이 안 돌아간다고, 세탁기가 멈춰 섰다고, 카드값이 잘못 나왔다고 화를 내는 목소리들입니다. 저는 그 목소리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때로는 야근으로 밤 10시까지 앉아 있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모니터를 보고 키보드를 두드리죠. 제 목소리는 점점 기계처럼 변해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집에 돌아오면 제가 고객이 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우편함에서 꺼낸 카드값 고지서를 보면, 월세 납부 문자를 받으면 저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어집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하지만 그럴 수 없죠. 저는 고객이 아니라 상담원이거든요. 분노를 받는 사람이지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3년 전입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그 해였습니다. 갑자기 24살에 가장이 되었죠. 대학교 2학년인 동생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동생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입니다. 반지하 월세가 한 달에 50만 원이죠. 공과금에 식비에 교통비까지 합치면 제 월급으로는 늘 모자랍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은행 앱을 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죠. 부모님이 남긴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험도 저축도 집도 없었습니다. 빚만 조금 있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동생과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복학은 언젠가 하겠지 생각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기회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만은 꼭 졸업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죠. 동생은 착합니다. 제게 미안하다고 자주 말합니다. 누나 때문에 내가 학교를 다닌다고 미안하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다고, 누나는 원래 공부랑 안 맞았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저도 꿈이 있었거든요. 도서관 사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책 냄새 나는 곳에서 조용히 일하는 게 좋았죠. 하지만 그건 이제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 유일한 위로는 야근이 끝난 뒤의 시간입니다. 회사를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10분,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며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를 듣는 시간이죠. 저는 사연 라디오를 좋아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낸 사연을 DJ가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죠. 누군가의 고민,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작은 행복을 들으며 저도 같이 웃고 옵니다. 이상하죠? 낮에는 고객들의 환한 목소리를 들으며 지치는데 밤에는 모르는 사람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를 받습니다. 아마 낮의 목소리는 저를 향한 것이고 밤의 목소리는 제가 선택한 것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 섰죠. 11월 초겨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한 대학생의 사연이 흘러나왔죠. 등록금 때문에 알바를 4개나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연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죠. 그 학생도 저도 비슷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 겁니다. 콜센터 모니터에 새 전화 신호가 떴죠. 저는 습관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소음 문의였죠.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매뉴얼대로 설명했고 그는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통은 거기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끊으세요. 다음 전화를 받으세요. 늘 그랬죠. 그런데 그 남자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조심스러운,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잠깐의 침묵 끝에 그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벗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문의 전화였는데 왜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걸까요? 퇴근 후 저는 또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를 틀었죠. 오늘도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오후에 들었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거든요. 버스가 왔고 저는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워진 거리가 지나갔죠. 불 켜진 건물들, 바쁘게 걷는 사람들, 신호등이 바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거라고요. 100통의 전화, 100번의 사과, 그리고 집에 돌아와 마주할 고지서들. 변하지 않는 일상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 때문에 제 하루에 작은 물음표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죠. 저는 콜센터 자리에 앉아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소음 문의, 세탁기 배수 문제, 환불 요청까지 오늘도 비슷한 내용들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업무 중에는 개인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였고 혹시 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잠깐 자리를 비웠죠.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혹시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맞으신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강인우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냉장고 문의로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 묘하게 불안했던 그 통화였죠. 그런데 왜 제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걸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다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는 또 침묵했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진 것 같았죠. 그리고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 녹음된 상담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녹취는 내부 자료이고 고객님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 안 된다는 거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뭔가 절박한 느낌이 섞여 있었죠. 그래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김서연 상담원님.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4번도 알고 있습니다. 324861이죠. 근무 시간도 압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어떻게 고객이 상담원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상세히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건가요?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당신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익숙하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와 통화한 적이 딱 한 번뿐인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복도 비상구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으면서도 키보드를 치면서도 자꾸 강인우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요.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죠.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팀장님이 제 자리로 오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엄격한 분이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김서연 씨, 잠깐 팀장실로 와보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혹시 아까 복도에서 개인 전화 받은 게 걸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긴 걸까요? 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팀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계셨죠.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강인우라는 고객으로부터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당신한테 상담받은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것도 서울 본사에서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냉장고 소음 문의는 간단한 건이었고 제가 매뉴얼대로 안내했거든요. 불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죠. 팀장님, 그건 단순 문의였습니다. 제가 잘못 안내한 게 없는데요. 알아요. 녹취 다시 들어봤어요.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객이 고집을 부리네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팀장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은 처음이었던 것 같았죠. 그냥 거절하시면 안 되나요? 상부에서 처리하라고 내려왔어요. 요즘 민원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이 고객이 계속 항의하면 우리 팀 평가에도 영향 가거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 평가 때문에 제가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언제 가야 하나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본사 2층 상담실입니다. 차비는 지급할게요. 팀장님은 서류를 건네셨습니다. 거기엔 강인우의 민원 내용과 면담 일정이 적혀 있었죠.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팀장실을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지만 모니터 속 글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인우라는 남자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왜 저를 지목해서 본사까지 오라고 하는 걸까요? 퇴근 후 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어폰을 꽂았지만 라디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동생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죠. 누나 왔어. 동생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오늘 뭐 해 먹었어? 라면이랑 계란 후라이요. 간단하게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죠. 동생이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두려웠거든요. 내일 서울 본사에 가서 그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게, 그가 대체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닐 거라고요. 당신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요. 그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죠. 콜센터에 입고 가는 평범한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동생이 아침을 먹으라고 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만 억지로 먹고 집을 나섰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와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었죠. 햇빛에 반짝이는 외벽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기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놀라울 만큼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혼자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10시에 면담 약속이 있어서요. 강인우 이사님과요.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조심스러워진 것 같기도 했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서연입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안내를 받았죠. 2층 상담실입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죠. 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차분한 베이지색 벽과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웠습니다. 복도 끝에 상담실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아늑한 공간이었죠. 창가에 소파가 놓여 있고 작은 테이블에는 커피포트와 컵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인우였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죠.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김서연 상담원님이시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에서 들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떨리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커피 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도 맞은편에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상담 내용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은 없어요. 다만 제가 당신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습니다. 제 목소리요. 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더니 저에게 보여줬죠. 이게 우리 통화 녹취입니다. 회사 승인받아서 가져왔어요.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녹취를 왜 다시 들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고 차분한 톤이었죠.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냉장고 소음 문이었습니다. 녹취는 3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강인우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죠. 녹취가 끝났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목소리였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라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강인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죠. 저는 그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오래된 한옥 마당이었죠. 여자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얼굴이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똑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한복을 입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것처럼 보였죠. 저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강인우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제 어머니예요. 강소희. 25년 전 사진입니다. 어머니라고요. 네.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25년 전이라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닮은 걸까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게 왜 저랑 관계가 있나요? 전 이분을 모르는데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강인우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전화로 당신 목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엄마 목소리 같았거든요. 그래서 녹취를 구해서 밤새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럴수록 확신이 들었죠. 이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는 엄마 목소리랑 똑같다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목소리가 비슷할 수는 있죠. 세상에 비슷한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하지만 사진 속 얼굴까지 이렇게 닮았다는 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혹시 당신 가족 중에 강씨 성을 가진 사람 없나요? 어머니나 할머니 쪽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저희 엄마는 이씨고 친할머니는 박씨셨어요. 그럼 입양이나 다른 가능성은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제 친부모예요. 출생신고도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강인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빌딩들이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죠. 이상해요. 이렇게 닮을 수가 없는데. 저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진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꼭 안고서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인우가 회장 장남이자 재단 이사라는 것, 이 고급 빌딩에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2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강인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이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요. 무슨 도움 말씀이세요? DNA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당신과 저 사이에 혈연 관계가 있는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전 그냥 콜센터 상담원이에요. 당신 가족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관련이 있다면요. 당신도 알고 싶지 않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만약 정말 관련이 있다면 그건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죠. 강인우도 일어났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결정하시면 알려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죠. 정말 닮았습니다. 무섭도록 닮았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 끼워진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퍼즐에 갑자기 이상한 조각이 나타난 것 같았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교통사고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엄마, 아빠, 저, 그리고 동생.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비밀 같은 건 없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연 씨. 저는 돌아봤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죠.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신가요? 법무실장 오지훈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옆에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라는 손짓이었죠. 저는 불안했지만 따라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차가웠습니다. 긴 테이블과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죠. 오지훈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왜요? 확인 절차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는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죠. 제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기록용입니다. 그는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죠. 제 인사 기록이었습니다. 김서연 씨 27살. 콜센터 상담원 3년 차. 부모님 사망 후 동생과 단둘이 생활 중. 맞죠?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알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오지훈은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판단하는 눈빛이었죠. 요즘도 이런 식의 접근이 있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벌가 자녀한테 접근해서 동정심 유발하고 돈이나 지위를 노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요.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오지훈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잠시 후 회의실 옆 작은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유리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안이 보였죠. 오지훈이 강인우와 함께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칸막이가 얇았던 건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님, 정신 차리세요. 오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단호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이가 노리는 게 뭔지 모르세요. 어머님 얘기 꺼내면서 접근한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이사님이 먼저 손 내밀게 만든 거죠.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요. 강인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사진을 보셨잖아요. 너무 닮았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 많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스토킹에 사기까지 엮이면 재단 이미지가 끝장납니다. 오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사님, 회장님께서 얼마나 애쓰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이런 일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노린 게 없었습니다. 그저 강인우가 먼저 연락을 해서 본사로 오라고 해서 온 것뿐이었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우는 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부터 신청하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사님을 보호하는 게 제 일이에요. 대화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오지훈이 나왔죠.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시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었죠. 신분증도 돌려받지 못한 채였습니다. 제 신분증 주세요. 나중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왜요? 지금 주셔야죠. 조사가 끝나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면 조사받을 이유도 없겠죠. 협조해 주세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죠. 정장을 입은 덩치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경호원 같았습니다. 모시고 나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제 양쪽에 섰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차갑게 에스코트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호원들은 그제야 돌아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요. 지하철역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팀장님이었습니다. 김서연 씨, 지금 어디예요?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당장 회사로 오세요. 긴급 회의가 있어요. 저는 지하철에서 내려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실로 들어갔죠. 팀장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팀장님은 서류를 제게 밀었습니다. 강인우 고객으로부터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상담원과의 사적 접촉이 불편했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강인우가 항의를 넣었다고요. 그가 먼저 연락한 건데요. 사적 접촉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정직 2주 처분합니다. 팀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먼저 접촉한 게 아니에요. 변명은 소용없어요. 이미 결정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직 통지서였습니다. 2주간 무급이라고 적혀 있었죠. 회사를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이어폰을 꽂았지만 라디오를 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 방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동생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직 통지서가 옆에 있었습니다. 2주간 월급이 없다는 건 이번 달 월세를 못 낸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생 생활비도 부족할 거였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으면서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저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규정대로 안내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사기꾼 취급을 받고 경호원한테 쫓겨나고 회사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죠. 동생만 있었지만 동생도 제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만 가능했죠. 밤이 깊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걸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동생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언가가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죠.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걸까요? 왜 부자들은 힘으로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강인우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제 얼굴과 똑같았던 그 여자요. 뭔가 숨겨진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찾아낼 겁니다. 정직 첫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동생은 학교에 갔고 방은 고요했죠. 저는 침대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몇 안 되는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낡은 사진첩, 결혼 반지, 그리고 엄마의 작은 유품들이 있었죠.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제가 갓 태어났을 때 사진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고 웃고 있었죠. 병원 침대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자주 하시던 이야기였죠. 서연아, 너 태어난 날 병원에 불이 났었어. 큰 화재였지. 엄마가 널 안고 계단으로 내려왔단다. 정말 무서웠어.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났었습니다. 불이 났다는 게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늘 웃으며 말씀하셨죠. 괜찮아. 우리 다 무사했잖아. 그런데 그날 서류가 많이 탔어. 출생 기록도 다시 써야 했지. 그 말이 지금 다시 떠올랐습니다. 출생 기록을 다시 썼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천주머니를 발견했죠. 안에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은팔찌였습니다. 가늘고 작은 팔찌였죠. 엄마가 항상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시던 물건이었습니다. 엄마는 이걸 평생 벗지 않으셨어요.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눈을 가까이 대야 했죠. 먼저 로고가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죠. K-파운데이션 24-1125 K재단.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강인우가 일하는 그 재단 아닐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재단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로고를 확인했죠. 똑같았습니다. 팔찌에 새겨진 로고와 동일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태어난 병원이었죠. 27년 만에 다시 온 곳이었습니다. 병원은 크고 복잡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의무기록실 위치를 물어 지하로 내려갔죠. 의무기록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뒤에 50대 여자분이 앉아 계셨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신생아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언제 출생이신가요? 27년 전입니다. 그런데 출생 당시 화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분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뭔가 기억하는 듯 했죠. 아, 그때 화재 맞네요. 서류 많이 소실됐었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서연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은팔찌를 보여드렸습니다. 안쪽 코드를 가리켰죠. K-파운데이션 24-1125. 그분은 팔찌를 받아들고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더니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 코드가 신생아 등록 번호일 수도 있어요. 찾아볼게요. 키보드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기다렸죠. 잠시 후 그분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무엇이요? 이 코드로 등록된 기록이 2개 있어요. 2개요. 네. 같은 날짜, 같은 코드인데 다른 악이에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화재 후 서류를 제작성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그분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확한 건 확인이 어려워요. 이중으로 존재하는 서류라서요. 어느 게 맞는지 알 수 없거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2 아기는 누구인가요? 한 명은 김서연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다른 한 명은 강소희의 딸로 되어 있네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소희,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강인우의 어머니였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저는 즉시 강인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저예요. 김서연입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재단 근처 카페로 올 수 있으세요? 조용한 곳으로요. 1시간 후 저는 재단 빌딩 뒤편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2층에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프라이빗 룸이 따로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인우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칠 사이 더 수척해진 것 같았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은팔찌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같은 코드로 2 아기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 한 명은 저고 다른 한 명은 강소희의 딸이라는 것을요. 강인우는 팔찌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믿기지 않네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죠. 사실 저도 조사를 했어요. 당신 허락 없이 해서 죄송하지만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번 상담실에서 당신이 사용한 컵을 보관했어요. 거기서 DNA를 채취했죠. 저는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죠. 진실을 알고 싶었으니까요. 결과가 나왔나요? 내일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당신이 제 여동생이라는 걸요.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오지훈이 경호원 2명과 함께 들어왔죠. 표정이 차갑고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오지훈은 테이블로 다가와 노트북을 낚아챘습니다. 팔찌도 집어들려고 했죠. 저는 재빨리 팔찌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돌려주세요. 안 됩니다. 이건 재단 기밀 관련 사안이에요. 강인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삼촌, 이제 그만하죠. 오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삼촌이라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지훈이 단순한 법무실장이 아니라 강 회장의 처남이었다는 거요. 무슨 소리야? 병원 화재 때 신생아실 CCTV 삭제 지시한 사람 삼촌이잖아요. 오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인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했어요. 27년 전 병원 화재 당시 신생아실 CCTV 기록이 모두 사라졌죠. 하지만 삭제 명령은 화재 전에 내려졌어요. 누가 지시했는지도 확인했고요. 오지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왜 그랬어요? 왜 증거를 없앴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오지훈은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몰라. 그때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오지훈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호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죠. 화재가 나던 날 신생아실은 혼란스러웠어요.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급히 옮겼죠. 그 과정에서 2아기가 뒤바뀐 거예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뒤바뀌었다고요. 강소의 여사의 딸과 김씨 부부의 딸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각자 집으로 퇴원한 뒤였죠. 강인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바로잡지 않았어요? 재단 때문이야. 회장님 가문에 스캔들이 생기면 안 됐어요. 상속 문제도 복잡해지고요. 오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덮었어요. CCTV를 삭제하고 서류를 조작했죠. 김씨 부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인생이, 제 가족이 그렇게 조작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럼 전 누구예요? 당신이 진짜 회장님 딸이에요. 강소의 여사가 낳은 아이죠.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를 붙잡고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강인우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오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업 서버에 남아있을 거예요. 병원 구간 지하예요. 당시 데이터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거든요. 강인우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보안팀장님, 병원 구간 백업 서버 접근 가능한가요? 네, 긴급 사안입니다. 이틀 후 재단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강 회장, 이사진, 그리고 법률 고문들이 모였죠. 저와 강인우는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했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긴 테이블 주위로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70대 노인이 앉아 있었죠. 강 회장이었습니다.
강인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사님들, 오늘 중요한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자료들이 나타났죠. 병원 백업 서버에서 복구한 CCTV 영상, 신생아 등록 기록, 그리고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27년 전 병원 화재 당시 신생아실에서 두 아기가 뒤바뀌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죠. 증거가 있습니까? 네. 백업 서버에서 복구한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흐릿한 흑백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신생아실이었죠. 간호사들이 급하게 아기들을 옮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간호사가 두 아기의 팔찌를 바꿔 채우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DNA 검사 결과입니다. 강인우는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죠. 저와 강 회장 사이의 친자 확률이 99.9%라고요. 강 회장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회장님의 친딸이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하려고 애썼죠. 강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희를 닮았구나.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사회는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오지우는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무너진 표정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강 회장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 응접실이었죠. 창가에 소파가 놓여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소희가 너를 낳던 날이 기억나는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평생 단단하게 살아오신 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연약했죠. 합병증이 있었어.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했지. 하지만 소희는 끝까지 너를 지켰단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너를 품에 안았을 때 소희가 웃었어. 이렇게 예쁜 아이를 봤냐고, 우리 딸이 최고라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지.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만난 적 없는 엄마의 이야기였지만 가슴이 아팠거든요.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주름지고 차가웠습니다. 내 이름은 강지우야. 소희가 지어준 이름이란다. 지혜로울지 너그러울 우. 강지우. 제 본명이었습니다. 27년간 몰랐던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름 같았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계자 자리를 받을 수 없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러니? 저는 반지하에서 자란 김서현이에요. 이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너는 내 딸이야. 재단의 정당한 상속인이고. 알아요. 혈연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제 삶은 달랐어요. 가난했고 힘들었고 매일 싸워야 했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회장님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 저는 콜센터에서 3년간 일했어요. 하루에 100통 넘는 전화를 받았죠. 고장난 에어컨, 안 돌아가는 세탁기, 환불 안 된 카드가. 그런 불만들을 들었어요. 회장님은 귀 기울여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제품 수리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자기 말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요. 목소리 기록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고장난 제품뿐 아니라 고장난 마음을 듣는 곳이요. 서민들이 편하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요.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관심이 생긴 것 같았죠. 생활 상담도 하고 법률 지원도 해주고 심리 상담도 하는 거예요. 무료로요. 재단 이름으로요. 회장님은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자. 동생과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면 어떻겠니? 저는 감사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뜻을 이해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오지훈 실장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어. 증거인멸, 서류 조작, 모두 법을 어긴 거야.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분을 끝까지 증오하지 않으려고요. 왜 그러니?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분도 두려웠을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걸 잃을까 봐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회장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미워하면 제 마음만 아파요. 그래서 용서하려고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요. 회장님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내가 더 큰 사람이구나. 소희를 닮았어. 일주일 후 오지훈은 재단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병원 측도 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벌을 받는 건 당연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죠. 어느 날 오지훈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첫 마디가 사과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두려웠어요. 재단에서의 자리, 돈, 명예를 잃을까 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덮었어요. 당신 인생을 망쳤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건 시간이 필요해요.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오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후 목소리 기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단 빌딩 1층에 마련된 공간이었죠. 넓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입구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문구였죠.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자들도 시민들도 왔죠. 강 회장도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할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3년간 콜센터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웠어요. 사람들에게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걸요.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요.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오세요. 고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강인우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제 오빠였죠. 잘했어, 서연아. 고마워요, 오빠.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반지하 방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라고 하셨지만 아직은 여기가 편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생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누나 왔어. 응, 오늘 개소식 잘 끝났어. 동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죠. 저는 김서연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강지우라는 이름도 소중하지만 김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할 용기를 주는 거죠.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부터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기획, 법률 지원팀 구성, 심리 상담사 채용.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아지고 있었죠.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제 삶도 조금씩 달라졌죠. 저는 이제 재단 건물 3층에서 일합니다. 사람 목소리 연구소라는 이름의 공간이에요. 한 층을 통째로 개조했죠. 넓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상담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부스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녹음 장비가 갖춰져 있었죠.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예전 콜센터 동료들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품 불만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삶의 이야기를 듣죠.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50대 남자분이 오셨어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평생 못했다고 하셨죠. 저희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편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또 다른 분은 직장에서 당한 억울한 일을 처음으로 털어놓으셨습니다. 20년간 혼자 사귀고 살았다고 하셨죠. 저희는 법률 지원팀과 연결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으로 연결해 주죠. 때로는 심리 상담사에게, 때로는 변호사에게, 때로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퇴근하면 인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반지하가 아니에요. 햇빛 잘 드는 작은 전셋집이죠. 2층에 있는 투룸입니다. 동생과 저녁을 먹습니다. 여전히 라면을 끓여 먹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웃는 시간은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나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 한 분이 30년 만에 동생한테 연락했대. 동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간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익명 상담이었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불안한 톤이었어요. 여보세요. 듣고 계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문득 인우 오빠의 첫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냉장고 문의를 했던 오빠요. 그때도 저는 몰랐었죠.
그 전화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 많이 무서웠어요.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도 같이 얘기해보면 분명 길이 하나는 보일 거예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저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죠. 고장난 제품을 대신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고장난 마음들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재단 로비 대형 스크린에 홍보 영상이 나갑니다. 사람 목소리 연구소를 알리는 짧은 영상이죠. 거기에 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사연 라디오를 좋아하던 한 상담원이 결국 세상 사람들의 사연을 기록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제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납니다. 제 인생이 제가 가장 좋아하던 단편 드라마 한 편이 된 것 같거든요. 주말에는 인우 오빠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죠. 오빠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재단 후계자 안 한 거. 전혀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돈도 많지 않고 집도 크지 않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행복해 보여. 저는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힘들 때도 버틸 수 있었거든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잘했다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한 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라는 것이요. 저는 콜센터 상담원이었습니다. 하루에 100번 죄송합니다를 말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100번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장난 세상에서 전화를 받던 제가 이제는 고장난 마음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오늘도 저는 일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연결해 주죠. 때로는 함께 울고 때로는 함께 웃습니다.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동생과 저녁을 먹고 라디오를 듣고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하죠. 그렇게 저는 살아갑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선택한 삶을요. 그리고 가끔 생각합니다. 제 인생도 누군가의 사연 라디오에 나올 만하다고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제 자리를 찾은 이야기라고요. 저는 웃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립니다. 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면서요.